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작품 감상 방법 중 효용론에 대해 살펴보고 노새 두 마리 절정과 결말 부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절대론, 반영론, 표현론, 그리고 오늘 배울 효용론. 각각은 작품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각각에 주목해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효용을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을 가지고 님의 침묵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절대론, 반영론, 표현론에 입각해 사랑하는 님에 대한 미련,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불교적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럼 효용론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님의 침묵은 나의 지난 사랑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게 효용론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보는 거죠. 노래도 그렇죠. 노래 가사가 내 이야기 같을 때 어떻게 돼요? 과거로 침잠하면서 그때의 나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한없이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혹은 내 감정이 딱 이거였는데 신기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네. 이러면서 깊은 공감과 진한 감동 혹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게 효용이에요. 이처럼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을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은 감동이나 교훈, 성찰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말해요. 문학의 목적은 교훈과 즐거움에 있다는 말은 효용론적 관점에서 나온 말이겠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문학은 독자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준다고. 이것 외에도 작품을 읽고 내 온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면 다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단순한 느낌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금방 사라져 버려요. 꼭 말이든 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아요. 언어라는 그물로 그 느낌을 포착해야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품을 읽고 반드시 그 느낌과 영향을 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작품을 두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작품을 읽더라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부질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꼭 글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좋아요. 효용론에 따라 감상한다면 님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 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태솔로는요? 모태솔로에게도 님이 있어요. 님이 꼭 실제 사귀었던 애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용운이 시집 처음에 군말에서 밝혔듯이 기른 것은 다 님이니까요. 즉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전학 가면서 헤어졌던 친구가 님이 될 수도 있고 몰래 짝사랑하고 말았던 여자애가 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예전에 같이 재밌게 놀았던 사촌형이나 누나가 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운 존재면 다 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님이 있나요? 아직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운 존재, 그리운 시절이 있나요? 가슴 한편에 잘 간직해두고 오래오래 그리워했으면 좋겠네요. 그리워할 것이 있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노새 두 마리 절정 부분 보시죠.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52쪽 19번째 줄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물원에 갑니다. 어떤 이유로 동물원에 오게 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어찌됐든 노새를 찾으러 온 거죠. 소설에서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닮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존재와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54쪽 7번째 줄입니다.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버지가 노새와 너무나 닮았다고 느낍니다. 노새를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럼 얼룩말은 뭐가 되죠?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매개체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을 말해요. 얼룩말을 보고 노새가 떠오른 것이니까 나와 노새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인 것이죠. 그것이 또 아버지와 연결되고요. 그러면서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성격, 삶의 모습이 또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죠. 노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시대가 변했지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노새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왼쪽 날개, 나가 아버지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까닭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얼굴이 노새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겠지만 노새와 같이 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가 노새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노새 같다라는 표현에는 나의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말로 가봅시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끈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오?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와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긁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54쪽 14번째 줄부터입니다. 동물원을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느 대포집에서 발을 멈춰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54쪽 22번째 줄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시키더니 계속 마십니다. 이해는 되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노새 목까지 열심히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이겠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노새와 닮은 아버지가 직접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아주 강인한 사람 같습니다.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비틀거리긴 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겹겠지만 어떻게든 해보려는 자세. 멋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름다움으로 치면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비장미죠. 비장미는 패배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었죠. 물론 뾰족한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노새가 되겠다며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그 모습, 그런 비장한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55쪽 첫 번째 줄입니다.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는 노새처럼 히힝 웃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제 친근하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따라 노새처럼 히히힝 웃습니다. 너무 즐거운가 봐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헬렐레 즐거웠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을 노새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버지가 노새니까 본인은 노새 새끼가 되겠죠? 어머니는 암노새가 되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어때요? 불행한 상황임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주 순수한 아이 같습니다. 55쪽 7번째 줄입니다. 행복도 잠시 집에 도착하자 이러한 상상은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죠.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노새가 거리를 헤집고 다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그러면서 노새 주인을 잡으러 순경이 찾아왔다고 해요. 큰일 난 거죠. 도망간 노새 대신 스스로 노새가 되기로 겨우 마음을 다잡았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56쪽 첫 번째 줄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다가 말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대요. 이때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 겁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갔을까요? 아니면 노새처럼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그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56쪽 8번째 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노새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이 도시에서는 발붙이고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노새와 대조되는 사물들이죠.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는 도시 문명, 새로운 기술, 변화를 상징하고, 노새는 뭘 상징하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하죠.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나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 따라 나갑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또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강한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왼쪽 날개 정리해 봅시다. 나가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까닭은 무엇일까?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기 남편처럼 자동차는 몰 줄 알아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삶을 폄훼하고 있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과 안타까움보다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칠수 어머니의 말을 왜 떠올렸겠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항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노새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죠.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칠수 어머니의 말이 떠오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진짜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서? 아니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두 가지 모두로 추론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노새가 다 팽개치고 도망간 것을 근거로 한다면 아버지 또한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라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모습을 근거로 한다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 즉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프게 또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결국 아버지도 노새처럼 집을 나간 걸로 보여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그래서 비장미로 결국 마무리되는 그런 걸 의도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비장미와 마찬가지로 리얼리즘 소설도 결국 결말은 늘 주인공의 패배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부조리한 현실이 무겁게 독자들 마음에 남거든요. 리얼리즘 소설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극복해봐요. 와, 짝짝짝, 주인공 멋있다. 그러면 갑자기 주인공이 확 뜨는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 비판해야 하는 현실은 싹 뒤로 감춰지죠. 제 생각에는 작가가 그걸 원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열린 결말로 열어둔 걸 보면 분명 아버지는 도망쳤을 겁니다. 물론 저의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기대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